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드디어 캐논이 R5 가격을 발표를 했죠. 거의 한 반년 걸렸던 것 같은데 카메라를 출시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나 싶네요. 가격은 520만원 그리고 R6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걔는 이제 320만원이고요 자세한 스펙이나 뭐 사용 이런 거는 이미 제품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리뷰를 올려주실 테고, 또 캐논 홈페이지 가보면은 자세하게 써져 있으니까 저까지 뭐 그거를 일일이 읽으면서 길게 썰을 푸는 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 또는 그 제품, 그 상품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잡담이에요. 그래서 근데 잡담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열심히 만든 영상보다. 뭐 아무튼 오늘도 신나게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5랑 R6의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보면 2세대 바디라고 할 수 있잖아요. 1세대는 R이랑 RP, 2세대는 R5랑 R6. 얘네가 이제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드디어 캐논의 고급스러운 렌즈에 어울릴 만한 고급스러운 바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러리스 렌즈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파나소닉도 있긴 하지만은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렌즈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게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가격을 보니까 뭐 특히 뭐 파나소닉이라고 딱히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직 개수가 몇 개 없어가지고 일단 논외로 치고 캐논, 소니, 니콘 이렇게 3사만 보자면은 니콘이 아무래도 약간 그 심플하고 가성비가 좋은 라인업이라고 보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다소 그 좀 정리가 안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선택지가 넓은 다양한 렌즈군을 보유하고 있고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비싸고 크고 럭셔리한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차치하고 제일 비싸긴 한데 그래도 성능 자체는 제일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R이나 RP 같은 경우에는 그런 최고급 렌즈와는 다소 좀 어울리지 않는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만 드디어 그 렌즈들과 어울릴 만한 바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든 싫든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특히나 AF가 일단 관건이었다고 보는데요. α7 Mark3나 α9에서 보여준 정도의 퍼포먼스를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벌써 α9 Mark2가 나왔고 α7 Mark4가 언제 나올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현재 나온 바디가 그 정도 성능이 못 따라온다면 분명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써봐야 알겠지만 캐논의 R5나 R6 같은 경우에는 뭐 AF가 나름 쾌적해 보입니다. 특히나 동체 추적을 할 때요, 캐논 특유의 일종의 그 버벅거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체 추적이 잘 되고 있는데 LCD 액정상에서 이 네모박스가 눈을 따라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물체를 따라다닌다거나 할 때 그게 조금 이렇게 딜레이가 있고 애니메이션이 부드럽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그 부분은 나름의 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AI 서버에서 눈이랑 얼굴을 따라오는데 애니메이션이 다소 조금 이렇게 끊기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저게 아닌가? 아무튼 뭐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눈을 따라다니는 애니메이션이 그 실제로도 상당히 부드럽고 이렇게 얼굴이 앞뒤로 도는데 뒤통수라든지 뭐 눈이라든지 자유자재로 이렇게 잘 따라 붙는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성능 개선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R5랑 R을 비교한 거 보면 또 티가 나죠. 얼굴을 훨씬 잘 따라다녀요. R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좀 많이 커져야 겨우 잡았는데 R5 같은 경우는 얼굴이 많이 작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잘 잡는 것 같고요. 이 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애니메이션도 상당히 부드럽고, 또 여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 눈 인식 하다가 동물 몸체로 이렇게 딱딱 넘어가는 거, 이 부분도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나름 훌륭한 것 같습니다. R 같은 경우에는 버벅거리는 거 보셨죠? 다시 보시면은 R은 저런 식으로 약간 좀 버벅거려요. 못 따라가고 다시 버벅거리잖아 R 같은. 근데 R5는 잘 따라가는 거 보니까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α7 Mark3보다 월등히 더 좋아 보이냐,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지만 별로 능가할 것 같진 않다. 이제 좀 근접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α7 Mark3가 대단한 바디였다 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그 점이 소니가 요즘에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뭐 어찌 됐든 간에 R5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발전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 바디들이 점점 상향 평준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기분은 나름 괜찮네요. 소니가 아무래도 미러리스에 먼저 뛰어든 만큼 지금은 조금 앞서가고 있지만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는 굉장히 성능이 비슷해져서 대부분 좋은 퀄리티의 AF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다. 또 전자 셔터 같은 경우에는 초당 20연사가 가능하고요. 기계식 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당 12연사가 가능한데 미리 사용해 보신 분이 전자식 셔터를 사용할 때는 프리징이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또 어떤 분은 전자식 셔터로 연사를 할 때 애니메이션이 한 초당 20프레임 정도로 다운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거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만 프리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 완화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블랙아웃 프리냐 아니냐 뭐 요 얘기인데 블랙아웃이라고 할 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촬영이 될 때 화면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화면이 어두워지지는 않았지만 약간 뚝뚝 끊기면서 딜레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딜레이가 발생한 것도 일종의 블랙아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블랙아웃 프리라고 하면은 그 두 가지가 모두 없어야 되는데 R5나 R6 같은 경우에는 설사 프리징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완화된 것 같아요. 즉 완벽한 블랙아웃 프리가 설사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물건을 추적하면서 촬영을 할 때 거슬리지 않을 정도까지는 성능이 올라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미러리스가 데셀라를 완전히 압도하는 미러리스 자체로서 완성이 되는 두 가지 요건이 첫 번째는 AF고 두 번째는 전자식 셔터의 완성이라고 보는데 AF 같은 경우에는 벌써 데셀라를 많은 부분에서 앞서고 있어요. 뭐 AF 가능한 영역이라든지 또 뭐 동체 추적 성능이랄지 AI를 해가지고 눈 인식, 얼굴 인식 하는 거랄지 훨씬 편하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는 전자식 셔터가 기계식 셔터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게 더 좋아질 테고 그 다음에 뭐 리디압 속도도 올려가지고 조명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선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또 조작성 부분에서는 타사가 범접 불가능한 완벽한 조작성을 갖추고 있지 않나, 갖추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R6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액정 대신에 모드 다이얼이 있는데 조작성이 모든 미러리스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가장 극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니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AF만 가능한 틸트 액정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유도를 제공해주는 스위블 액정으로 사진 촬영할 때도, 특히나 세로 사진 촬영할 때도, 영상을 촬영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스위블 액정보다는 틸트 액정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스위블 액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고 뭐 다이얼이라든지 터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손에 착착 달라붙는 그런 미러리스가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스위블 액정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때 앞으로 당겨서 내가 보면서 여기 이렇게 띡띡띡띡 눌러서 세팅을 변경할 수 있는 점, 그 점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위블도 아니고 스위블이라고 하더라도 액정에서 터치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용성에서 문제가 있고, 니코 같은 경우에는 소니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스위블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조작성만큼은 역대 미러리스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조를 몇 번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렌즈 손떨방 같은 경우에도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려 8스톱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렌즈에 손떨방이 있으면 그거 포함해서 8스톱이라고 하는데 뭐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완벽하지는 않을 테고 거기서 뭐 한 1, 2스톱 정도는 빠진다고 해도 6스톱이에요. 6스톱.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제 훌륭한 그 손떨방 기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공개된 샘플을 보면 한 2초짜리 장노출을 핸드헬드로 잡아내는데 지금까지 바디에서 손떨방을 안 넣어주고 렌즈에만 손떨방을 넣어주던 게 이렇게 장점으로 다시 돌아올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건 이미 렌즈에서 손떨방을 제거하기 시작한 다른 회사에서는 흉내내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제 와서 다시 이걸 시도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물론 그 바람에 이제 캐논 렌즈가 많이 비싸긴 한데 이제는 그 높은 가격이 어떤 메리트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비싸더라도 렌즈 손떨방이 있고 그게 바디 손떨방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최대 8스톱까지 타사보다 더 좋은 손떨방 기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캐논에서 설명하기로는 이 마운트 규격이 크다 보니까 작은 경우에는 이 센서가 오갈 때 여기 딱 걸려서 좀 불이익이 있는데, 이렇게 마운트 규격이 크면은 센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자리 부분에서 화질이 떨어지는 거를 뭐 방지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네요. 어떻습니까? 그럴듯해 보입니까? 저는 꽤 설득력이 있는 주장 같네요. 캐논의 어떻게 보면 렌즈 교환용 첫 바디 손떨방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무튼 시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 말만 했는데, 이제 R5랑 R6를 개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R5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디는 카메라라기보다는 캠코더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봅니다. 겉모양은 카메라 모습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캠코더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 기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진 얘기는 안 하고 동영상 얘기만 한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어요. 약간 반은 농담으로 카메라가 아니고 캠코더라고 했지만은 그게 전부 다 농담은 또 아니거든요. 누가 만약에 이 카메라 R5를 오로지 사진만을 위해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왠지 말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카메라의 화소도 8K 영상을 풀픽셀 리더하기 위해서 4500만 화소로 정했고요. 그 홈페이지나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을 봐도 8K라는 것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문제가 8K가 조금 이르다는 게 문제 같아요. 물론 8K 기능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뭐 그닥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8K 소스를 활용해서 4K로 뭐 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조건에 있으신 분들은 8K 소스를 활용할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뭐 관련 장비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게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8K를 제대로 돌리려면 카메라나 렌즈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게 비용이 몇백 단위가 아니라 몇천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로 납품을 해서 돈을 몇천 단위로 받으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저께 최마태님 채널에서 신동님이 라이브 중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시네마캠 하나 살 돈으로 이거 여러 개 사서 박아두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돈이랑 뭐 이런 게. 그렇지만 뒤집어 말하면은 그런 예산이나 준비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8K는 아직까지는 뭐 그림의 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나중에 상용화가 되면 그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조금 너무 이렇게 고사양이다 라고 보이고요.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8K에 초점을 맞춰서 카메라를 출시를 하면은 4K 출력물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뭐 다행히 4K 같은 경우에는 8K로 영상을 오버샘플링 해가지고 4K로 만들어준대요. 솔직히 8K를 4K로 오버샘플링해서 이렇게 해서 줄지는 몰랐거든요. 라인 스키핑 들어가는 거 아니냐, 엉망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12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면서 듀얼 픽셀 AF도 모두 작동이 되는, 그렇게 그냥 숫자로 써져 있는 스펙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우수해서 뭐 그럴 걱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4K에서는요 로우 파일로는 동영상이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8K에서는 그게 이제 로우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내장 레코딩이 되는데 4K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죠. 아무래도 오버샘플링 하면서 압축하는 과정에서 로우 파일까지 저장해 주긴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다운 샘플링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로우 파일이 아니지 않나요? 뭐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8K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4K를 활용하고 싶은데 8K는 로우 파일이 되니까 왜 4K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8K에 치중하느라 4K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카메라에 8K가 내장 레코딩이 될지언정 그 외장 레코딩이 안 돼요. 보통 그 반대잖아요. 바디에서 이걸 출력을 하고 싶어도 이거를 외장 장치가 받아낼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기기가 없든 HDMI 선이 이걸 받아내지 못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세상이 8K에 대해서 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8K 소스를 활용해서 4K 영상 만드는 게 대중화가 되고 가격도 많이 다운되고 세상이 준비가 되면 모르겠지만 R5 판매 기간 내에 그게 가능할지를 모르겠어요. R5를 천년만년 파는 게 아니라 다음 기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8K 소스를 활용하는 거에 대중화가 R5 판매 기간 내에 돌아올 것이냐, 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그리고 발열 문제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 제품 스펙이 발표했을 때부터
발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도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면요, 카메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8K는 최대 촬영 시간이 20분이다 라고 제한을 두고 있어요. 8K 뿐만 아니라 4K 일부 세팅에서도 최대 촬영 기간이 25분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해외에서 발열 문제를 다룬 기사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조금 충격적인 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다 촬영을 한 다음에 8K 30프레임에서 20분을 다 채워서 바디가 뜨거워진 다음에 10분 동안 열을 식히면은 그 다음에는 겨우 3분밖에 촬영이 안 되고, 20분 동안 열을 식혀도 겨우 8분밖에 촬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R5를 2대 들고 가서 20분 찍고 교체를 하더라도 그 두 번째 R5가 찍는 동안 얘가 회복이 안 돼요. 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럼 40분 시키면은 다시 20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대를 들고 다녀도 연속 촬영은 불가능하다. 최소 3대 혹은 4대는 들고 다녀야 그걸 끊기지 않고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써 있고요. 4K 60프레임 크로핑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10분 동안 쉬게 해도 그 다음에는 10분밖에 촬영이 안 되더라. 뭐 이 경우에는 2대면 되려나? 어쨌든 간에 발열을 완벽하게 잡지 못했다. 이거는 분명히 실사용하다 보면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사를 온전히 다 믿을 수도 없겠고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다 다를 테니까 실제 기계가 나와서 실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걸 R5를 구매하실 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를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리뷰 같은 거 보신 다음에 의사결정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사진 관련해서는 딱히 뭐 얘기해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R5에서 사진은 약간 덤이라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까지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떠들 게 있나 싶네요. 가격이 520만 원이라고 제가 처음에 저 뉴스를 들었을 때 R5니까 500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3차 스펙 발표하고 나서는 한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간보다 조금 낮게 52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으니까 굉장히 저렴한 입문형 뭐 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네마 캠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죠. 특히 뭐 촬영 시간 락 제한 걸린 것도 그렇고. 하지만 시네마 캠 하나 살 돈이면 얘를 여러 개 살 수 있으니까 촬영 환경에 따라서는 그게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얘 같은 건 내장 레코딩이 되니까 다른 카메라 사면은 막 주렁주렁 뭐 달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도 바로 촬영이 되니까 그것도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520만 원이란 가격이 뭐 나름 나쁘진 않다. 그렇게까지 뭐 엄청 비싸진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약간 좀 준수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진용으로만 놓고 보면은 조금 매우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 물론 라이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우습긴 하지만은 라이카는 조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뭐 갑자기 좀 할 말이 없어지네.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이 카메라에서 사진 가지고 할 얘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스펙적인 부분에는 어떤 성능적인 부분은 체크는 해야 될 테지만 그런 건 이제 다른 분들 리뷰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제 R6 얘기를 해야 되는데 R6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하고 제 의견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들어보시고 저마다 어떤 판단하시면 되겠죠. 저희 카톡방에서도 보면은 이게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기존에 없던 라인업이라서 상당히 재밌는 어떤 좀 이상한 제품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이 카메라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화소예요. 화소. 2000만 화소로 나왔는데 제 2000만 화소가 좋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2020년 현재 시점에서는 그 풀프레임에서 일반 유저가 가장 사용하기 편한 화소는 2400만 또는 2000만 화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이제 1200만 화소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고화소 바디를 싫어한다거나 고화소 바디가 없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형 바디는 2000만 화소나 2400만 화소를 유지를 하고 고화소 바디는 고화소 바디대로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한 1억 화소를 목표로 고화소 바디는 올라가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설프게 일반한 그 바디가 3000만 화소를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좀 따라가는 거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 이야기는 한번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화소가 낮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버퍼도 충분해지고 저장하기도 편하고 공유하기도 편하고
또 2천만 화소라는 결과물이 현재 시점에서 출력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충분하다라는 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저는 현재 시점까지는 2천만 화소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예를 들어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8K가 되는 시점이 오면은 제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2천만 화소면 충분하지 않나. 어차피 우리는요 모두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사진을 보고 있어요. 소스가 2천만 화소라고 할지라도 그걸 다 한 번에 못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표준이 되는 순간이 오면 제가 뭐 생각이 바뀌겠지만은 아직까지는 2천만 화소를 선택한 거를 매우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요즘에 나오고 있는 뭐 Z50이라든지 이번에 R6라든지 2천만 화소 제품들이 갑자기 막 나오고 있는데 정말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다만 그거 외에는 글쎄 가격이 조금 센 것 같지 않나요? 320만 원이면은 R5보다 한 200만 원 적은 셈이긴 한데 소니 그 알파7 마크 3가 출시 가격이 국내 그 출시가가 아마 250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맞을 거예요. 지금 소니 그 스토어 가보면은 2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과연 R6가 지금 몇 년 지났는데 그 알파7 마크 3랑 비교해서 한 70만 원 정도 더 받을 만한 뭐 그게 있는가? 저는 살짝 조금 회의적입니다. 알파7 마크 3보다 비싼 카메라가 동영상에서 조리개 우선 모드라든지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알파7 마크 3보다 비싼 카메라가 외관이 폴리카보네이트 합성수지, 그러니까 즉 플라스틱이에요. 조금 뭐 그렇죠. 초당 20연사가 가능하기도 하고 또 뭐 AF도 많이 올라오고 엄청난 바디 손돌방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할 만하지만 시간을, 그러니까 출시 시기를 고려해 봤을 때 가격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동영상 모드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원래 6두 음악 같은 경우에서도 그 동영상 모드에서는 M 모드랑 P 모드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걸 뭐 언제까지 고집할 생각인지 조금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R6에서는 동영상에서 OLI를 뺀 것도 조금 그 압축 방식에서 OLI는 그 타임랩스 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굳이 OLI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까지는 아닌데요. R5랑 게 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 괘씸한 거죠. 참고로 OLI랑 IPV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건 제가 그 상세 설명에다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OLI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컷들이 제대로 된 이미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IPV 같은 경우에는 걔네를 살짝 뭉갰어요. 그래서 쭉 연결되는 동영상을 볼 때는 그 차이를 조금 느끼기가 힘들지만 우리처럼 편집을 할 때는 중간에 영상을 딱 자르잖아요. 한 단면을 봤을 때는 확실히 OLI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그 화질이 좋습니다. 대신에 용량도 더 크고요. 굉장히 개력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제 설명은 좀 틀린 설명이고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 링크 참고해 보시고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구글링 해 보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어쨌든 포인트는 R5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캐논이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이렇게 때려 박았다는 느낌이 드는 한편 R6 같은 경우에는 캐논이 늘 하던 그 짓을 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R6가 나쁜 카메라는 아니에요. 실제로 자꾸 촬영을 해보면 분명히 좋을 텐데 다만 포지션이 너무 애매해서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잘 조금 모르겠습니다. 동영상 바디라고 평하기도 조금 그런 게 이게 4대 2대2 10비트 C59 출력이 되는데 조리개 우선 모드도 없고 OLI도 없고 좀 그렇죠. 물론 캐논이 뭐 하루 이틀 이런 것도 아니고 바디에 있는 스펙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뭐 그럴만도 하겠다. 캐논 유저의 입장에서는 원래 그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모든 게 쌓여서 하나의 제품으로 봤을 때는 320만 원이 조금 비싼 것 같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동영상에서 조리개 우선 모드가 꼭 필요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진짜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에서 조리개 우선 모드가 뭐 그닥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이 바디가 그런 전문가들을 위한 바디냐 이라고.
그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많은 비전문가들은 뭐 프레임 레이트 곱하기 2로 뭐 셔터 스피드 고정하고 이런 거 잘 안 지킵니다. 뭐 실내라든지 야간에서는 최대한 지키려고 하죠. 그거 아니까. 그런데 해가 짱짱한 주간에서는 그거 지키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냥 일반 유저는 그냥 그거 무시하고 셔터 스피드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그래도 잘 뭐 티 많이 안 납니다. 다들 그런 이제 초보 시절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야, 꼭 조리개 있어야 되냐, 뭐 엔디 필터 쓰면 다 되고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게 과연 이 제품의 포지션이 그럼 어디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전문가들일 거냐, 그런 거를 신경 쓰는 초보자들이나 뭐 입문자들이나 뭐 일반 유저를 향한 거냐 라고 했을 때 조금 그렇죠. 그리고 화소도 제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유저들, 굉장히 하이 리졸루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웹상이나 이런 데를 이제 공유하고 막 이런 거를 주로 타겟으로 활용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적합한데, 근데 가격이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가격이냐, 그것도 조금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만하면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내려갈 테고, 제가 지금 말한 일부 문제들은 펌업으로 조금 풀리길 희망해 봅니다. 예전에 24프레임 뺐다가 엄청 욕먹고 나중에 다시 업데이트 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펌업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좀 풀어주세요. 굳이 이러지 말고요. 제 생각에는 R6는 만약에 단독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이 꽤나 호의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엄청 욕먹었다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약간 반응이 안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R5랑 같이 발표를 한 거는 정말 마케팅의 신이다. R5 같은 경우에는 막 정보도 좀 막 흘리고 이러다가 짠 하고 냈는데, R6 같은 경우에는 루머는 돌았지만 공식 발표 없이 한 번에 R5랑 같이 이렇게 하고 치웠잖아요.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저는 스위블 액정이랑 화소 때문에라도 R6를 사고 싶어요. 저번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소니가 좋기는 하되 제가 너무 오랫동안 소니만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장비병 환자로서 뭔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다른 걸 좀 쓰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어가지고 니콘이나 캐논의 2세대 바디 또는 뭐 파나소닉 바디 같은 것도 막 관심이 좀 있는데, 특히 R6 같은 경우에는 화소가 2천만 화소로 나와가지고 제가 직접 사서 막 보십시오, 이게 좋은 겁니다, 풀프레임에서는 2천만 화소가 최고예요 막 이러고 싶어가지고 살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제약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면은 렌즈 가격이 장난이 아니니까 신중해야죠. 물론 지금 캐논 렌즈 가지고 계시고 캐논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R보다 좋냐, R6가 좋냐, R이 좋냐, 이걸로 이렇게 약간 뭐 논쟁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듀얼 슬롯도 그렇고 조작성도 그렇고 여러모로 R6가 좀 더 좋은 바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바디를 내놓고 왜 굳이 그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통 가격을 좀 빨리 빼던가 아니면 좀 미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R5도 그렇고 R6도 그렇고 혁신이라고 말하기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능 향상, 그 이전에 있었던 기술을 다 이렇게 압축해서 놓는 바디 뭐 이런 느낌이 들지, 혁신이다 이런 것까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야 할 어떤, 그러니까 어플을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든가 유심히 꼽히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와이파이라도 된다든가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미래의 카메라의 어떤 모습 같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지금 당장 바라는 거는 너무 이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기능을 쫙 끌어올린 다음에 핸드폰을 닮아가는 것도 뭐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미래로 나아가야 할 그 지금 상황이 왔는데 그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그런 과거의 어떤 구태를 반복하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이 바디는 꽤나 잘 팔릴 것 같아요. 시장에서 먹힐 것 같냐 먹히지 않을 것 같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먹힐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다른 건 몰라도 시장을 보는 눈 자체는 캐논이 저보다 한 수 위겠죠. 마케팅을 정말 잘하니까요. 참고로 소니와 비교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또 질문해 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R5 같은 경우에는 소니로 치면은 R 라인이랑 S 라인을 합쳐 놓은 같은 바디라서요, 이게 1대1로 딱 매칭이 되질 않아요. R6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알파7 마크 3라든지 마크 4랑 이렇게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캐논이 기존에 있던 어떤 그 고정된 라인업을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게 소니와의 경쟁을 피하는 거다 라고 뭐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소니는 기존 제품들이랑 이렇게 1대1로 매칭해서 비교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게임 체인저라는 마케팅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미러리스 바디 중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알파 7 마크 3라고 봅니다. 근데 알파 7 마크 3 이전에 알파 9이라는 좋은 바디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디이긴 한데, 알파 9이 정말 좋은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알파 7 마크 3보다 못했어요. 알파 9이 알파 7 마크 3보다 못한 바디라서 그랬냐? 그게 아니라 관건은 가격입니다. 컨슈머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란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할 텐데, R5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쪽 그 시장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컨슈머 시장에서는 게임 체인저 되기 좀 힘들지 않을까. 너무 워낙 이제 고가에, 그러니까 걔가 비싸다는 게 아니라 라인업 자체가 너무 고가라서 하고 있는 게임이 서로 다른 거죠. 알파 7 마크 3가 하고 바꿨던 그 게임이랑 R5가 바꿀 그 게임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R6 같은 경우에는 걔는 이제 게임 체인저란 말도 안 쓰죠. 실제로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R5는 조금 적당하거나 저렴하게 나왔고, 생각보다 R6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다 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네요. 이제 남은 거는 소니의 한방인데, 이제 7월 말에 곧 신제품, 드디어 S 라인업의 새 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그러죠. 캐논이 거의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런 어떤 뜸을 들이면서 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마케팅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전략을 너무 미리 노출시키는 뭐 그런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소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패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캐논의 패를 보면서 신제품을 준비할 수 있는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발표를 R5 뒤로 미룬 거는 어떤 나름의 회심의 전략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약간 행복 회로를 굴리자면은 4K 120프레임 로우 파일 내장 레코딩이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가? 실제로 그렇게 나오면 진짜 대박이겠다. 이제부터는 S가 슈프림이라고 하니까 한번 뭐 기대를 해보죠. 그리고 니콘도 착실하게 다음 기종을 준비하고 있길 바랍니다. 지금 캐논이랑 소니가 한 방씩 매겼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캐논이랑 소니는 시네마 라인이 있으니까 영상 쪽에서는 조금 소극적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제품을 내고 있어요. 이럴수록 니콘이 그 심기일전 해가지고 다음 2세대 미러리스는 정말 좋게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니콘에서도 반드시 좋은 제품이 나와서 캐논, 소니, 니콘, 그리고 파나소닉까지 어느 회사 제품을 사더라도 바디 성능은 다 좋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미러리스의 바디 성능이 올라와서 어떤 회사 제품을 사든지 충분한 상향 평준화가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렌즈로 승부가 결정이 나겠죠? 바디는 다 좋으니까. 그런 시절이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